이노테크 타워 100층.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둔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유리 감옥이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는 도시의 야경을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처럼 비췄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인공적으로 제어되어 차가웠다. 이곳은 권태만 회장이 이끄는 이노테크가 제공한 보금자리이자 세계적인 AI 과학자 이유이 박사를 위한 화려한 새장이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이탈리아제 가구들은 쇼룸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살아있는 식물 대신 값비싼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16살의 이민주는 자신의 방, 아니 작전 통제실이라 부르는 곳에서 3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식 키보드 위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춤췄다. 표면적으로는 양자역학 심화 과제를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노테크의 내부 보안망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중이었다. 그는 이 집의 모든 디지털 눈과 귀, 즉 숨겨진 마이크와 미세한 카메라 렌즈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거실 소파 한쪽 끝에는 14살의 이서연이 두꺼운 심리학 원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책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텍스트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거실 중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는 거실에 흐르는 바흐의 칸타타 속에서 미세하게 섞여 나오는 백색 소음의 주파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 실시간으로 음성 감청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곳에는 막내인 12살 이준서가 분해된 드론 부품과 복잡한 회로 기판을 늘어놓고 납땜 인두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다. 준서의 재능은 기계공학과 물리학에 있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부품만으로도 EMP 발생기나 고성능 도청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지금 그가 만드는 것은 형의 해킹을 도울 소형 전파 교란기였.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 그들의 어머니 이유이 박사가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지만 눈부신 야경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의 특정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 열정과 총기로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제 짙은 안개가 낀 호수처럼 공허하고 차분했다. 1년 전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남편이 의문의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무너졌다.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파트너였던 권태만 회장은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유이 박사의 획기적인 인공지능 연구인 프로젝트 페르소나를 이노테크의 이름으로 흡수했다. 그리고 이유이 박사 자신도 이 펜트하우스에 사실상 감금했다. 그녀의 슬픔을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이노테크 소속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마리오네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는 서서히 변해갔다. 아이들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했다. 처음에는 단지 슬픔에 잠긴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했고 정해진 시간에 이노테크 전용 차량을 타고 연구실로 출근했으며 아이들에게 정해진 말만 건넸다. 숙제는 했니? 일찍 자거라. 더 이상 준서의 발명품에 감탄하지도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에 미소 짓지도 민준의 체스 도전을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유희 박사의 외형을 한 정교한 자동인형 오토마타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끔찍한 방향으로 변질되었음을 직감했다. 준서는 자신이 개조한 소형 에너지 코어의 마지막 전선을 연결하려 애쓰고 있었다. 형이 설계한 보안 시스템 우회 장치에 동력을 공급할 고출력 배터리였다. 거의 다 됐어.
준서가 혼잣말을 하며 인두기를 회로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미세한 떨림을 제어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가 재활용한 컵헤시터 중 하나가 불안정한 전압을 견디지 못했다. 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푸른 스파크가 튀었고 작은 불꽃이 준서의 작업 매트 위로 번졌다. 뜨거운 납방울이 보호 안경을 쓰지 않은 준서의 손등으로 튀었. 아야, 준서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손을 뒤로 뺐고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 작업대 위에 가연성 용제병이 넘어지며 불이 옮겨 붙었다. 화염이 순식간에 1미터 가까이 솟아올랐다. 알코올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거실을 채웠. 준서야 민준이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 서연 역시 책을 집어던지고 거실 구석에 비치된 가정용 소형 소화기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요원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민주는 넘어진 준서를 부축해 일으키며 재빨리 손등의 상처를 살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 위로 작은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다행히 심각한 화상은 아니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괜찮아. 눈은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픔보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이유희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불타는 작업대, 고통과 놀라움에 찬 막내 아들, 그리고 다급하게 불을 끄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그녀의 눈은 그저 상황을 기록할 뿐이었다. 동공조차 확대되지 않았다. 서연이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능숙하게 화염의 근원을 향해 분말을 분사했다. 몇 초 만에 불길은 잡혔고 거실은 하얀 분말과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다. 민주는 준서를 데리고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던 자세로 돌아가려던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엄마, 준서가 다쳤어요. 불이 났다고요. 민준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그는 어머니의 무표정한 가면 뒤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고 싶었다. 제발 놀란 척이라도 해달라고. 그는 속으로 외쳤다. 그는 필사적이었다.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길 바랐다. 이유희는 아들의 외침에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준서의 붉게 변한 손등을 약 3초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상처를 분석하는 스캐너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화상은 2도 미만으로 추정.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소독약은 구급함에 있단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작업 시 안전 규정을 준수하렴.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의사의 진단이라기보다는 기계의 상태 보고서에 가까웠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어깨에서 떼어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반사되었다.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거실을 덮쳤다. 소화기 분말의 매캐한 냄새만이 방금 전의 소동을 증명했다. 준서는 아픈 것보다 더 큰 충격과 슬픔에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서연은 소화기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감췄다. 그녀의 분석이 맞았다. 어머니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등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충격 후유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재였다. 어머니의 영혼이 그곳에 없었다. 권태만 회장이 어머니의 슬픔을 이용해 그녀의 뇌를, 그녀의 마음을 실험실쥐처럼 다루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차갑게 이성을 유지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모든 감시 시스템이 정확히 자정 12시에 3분간의 정기점검 루프에 들어갔다. 이것은 민준이 지난 한 달간 공들여 만들어둔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새 아이는 준서의 방음 처리가 된 벽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에 모였다. 그곳은 이노테크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아날로그 해방구. 그들만의 포트리스였다. 형, 엄마. 정말 이상해. 준서가 서연이 능숙하게 감아준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가 불에 데었는데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그냥 고장난 기계 부품처럼. 준서의 눈에 결국 눈물이 고였다. 서연이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지난 6개월간 그녀가 몰래 기록한 어머니의 언어 패턴, 동공 반응 속도, 그리고 미세 표정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야.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데이터가 명백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특정 단어. 예를 들어 남편, 사고, 연구 같은 단어에 대한 반응이 극도로 지연되거나 아예 없어. 반면 권태만, 복종, 안정 같은 단어에는 미세한 동공 확장이 일어나 이건 고전적 조건화와 약물, 그리고 아마도 직접적인 신경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세뇌 작업이야. 민주는 두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은 냉철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어른들은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경찰 이노테크는 정부보다 위에 있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와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유이 박사의 아이들이었다. 오늘부로 작전을 개시한다. 민준이 자신의 군용 등급 암호화 노트북을 열며 선언했다. 화면에는 작전명 레지나 구출, 부재 엄마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특별 작전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레지나는 여왕이라는 뜻이자 그들 남매가 어머니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준서, 넌 이 집의 모든 아날로그 시스템, 특히 저들이 엄마에게 투여하는 약물 주입 장치와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교란할 장치가 필요해.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야. 민준이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형, 더 작고, 더 강력한 걸로 만들게. 서연, 넌 저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우리가 이용할 약점을 찾아내. 특히 권태만 회장, 그리고 엄마를 담당하는 의료팀의 프로파일링이 필요해. 저들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해. 서연이 태블릿을 두드렸다. 이미 시작했어. 권태만은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야.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지. 그게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거야. 좋아. 난 저들의 방화벽, 케르베로스를 뚫고 들어간다. 마리오네트 프로젝트의 실체와 엄마의 정확한 상태, 그리고 저들이 사용한 기술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그들이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걸 되돌릴 수 있어. 민준의 눈이 모니터의 코드라인처럼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한 새 다윗의 싸움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천재적인 두뇌를 무기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요새에 갇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되찾아야 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들의 특별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준서의 방. 방음벽 뒤의 작은 포트리스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진짜 사령부는 이노테크 타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자정 12시 3분의 감시 루프가 끝나기 직전 새 아이는 그림자처럼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민주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의 보안 코드를 조작했다. 그들은 일반 거주자는 존재조차 모르는 지하 4층 비사로 향했다. 비사는 이노테크가 이 타워를 매입하기 전 30년 전의 설계도에만 존재하는 유령층이었다. 대규모 증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잊힌 거대한 기계실이자 폐자재 창고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먼지 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어둠 속을 수백 미터쯤 걸어 들어간 후에야 그들의 진짜 포트리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환풍기 구조물 뒤편.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이었다. 이곳은 민준이 지난 6개월간 비밀리에 구축한 아지트였다. 훔친 부품과 해킹으로 주문한 고성능 장비들이 즐비했다. 중앙에는 민준이 직접 조립한 독립형 서버렉이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다. 그는 타워의 비상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있었고, 인터넷은 이웃한 경쟁사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몰래 접속하는 중이었다. 벽면에는 준서가 설치한 전파 차단용 구리망이 촘촘하게 발라져 있어 이곳은 완벽한 패러데이 케이지, 파라데이 케이지 역할을 했다. 여기라면 권태만의 케르베로스도 우리 대화를 들을 수 없어. 민준이 서버 전원을 켜며 말했다. 모니터들이 푸른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혔다. 서연은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고 준서는 즉시 자신의 작업대로 달려가 부품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야. 서연이 펜트하우스의 내부 도면을 화면에 띄웠다. 엄마의 침실과 거실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체 신호 스캐너가 있어. 약물 투여는 아마도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위장한 의료팀이 하겠지만 24시간 감시 체계가 문제야. 준서, 네가 만든 교란기로는 부족해.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 주파수 대역이 계속 바뀌고 있어.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것 같아. 그걸 뚫으려면 더 강력하고 더 지능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해. 하지만 부품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부품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하지만 서연 말이 맞아. 우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민준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두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냉철했다. 우린 똑똑하지만 결국 아이들이야. 이 건물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고 권태만의 사설 경호팀을 상대할 수도 없어. 우리에겐 외부 조력자가 필요해. 믿을 수 있는 어른.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동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거나 권태만에게 흡수되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 명 있어. 민중과 준서가 동시에 그녀를 쳐다보았다. 강민 삼촌, 이강민, 어머니 이유희의 유일한 남동생이자 그들의 외삼촌, 전직 국가정보원 NIS의
최정의 현장 요원이었다. 그는 3년 전 기밀 유출 및 명령 불복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다. 그 사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그리고 어머니가 권태만과 프로젝트 페르소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와 기묘하게 겹쳤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삼촌 연락 끊긴 지 2년도 넘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솔직히 좀 망가져 보였어. 강민은 파면 후술에 절어 살았고 가족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게 핵심이야. 서연이 말했다. 삼촌은 억울하게 모든 걸 잃었어. 그리고 삼촌은 권태만을 싫어했지. 아주 많이. 서연은 강민의 심리 프로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강한 정의감,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목표, 지향적, 성격. 지금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만 적절한 동기만 부여되면 누구보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일 거야. 우리에겐 삼촌의 전투 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해. 민주는 결심했다. 좋아. 삼촌에게 연락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이노테크는 삼촌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민주는 키보드로 돌아갔다. 그는 예전에 강민이 스파이놀이라며 가르쳐준 비상 연락망을 떠올렸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화된 데드드롭, 데드드롭 방식이었다. 민주는 포트리스의 보안망을 통해 다중 프록시 서버를 우회하며 해외의 한 공용 와이파이망에 접속했다. 그는 특정 온라인 체스 게임 포럼의 오래된 게시물에 의미 없는 문자열처럼 보이는 댓글을 남겼다. R7, Quintus K8, Urgent, 레지나 7, 퀸이 킹 8번을 잡는다. 긴급, 강민에게 이것은 프로토콜 7. 긴급 회동을 의미했다. 1시간 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오피스텔. 이강민은 싸구려 소파에 누워 야구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맥주 캔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한때 날카롭던 그의 눈빛은 흐릿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그는 경비업체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전형이었다.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둔 구형 번호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폰이 울린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폰을 확인했다. 체스 포럼의 알림 메시지. 올 7, Queens K8, Urgent. 강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흐릿했던 동공에 초점이 잡혔다. 레지나 7. 그와 민준이가 장난삼아 만들었던 암호. 하지만 긴급이라는 단어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야구 중계를 껐다. 3년간 잠자고 있던 NIS 요원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서랍 속에서 오래된 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약속 장소는 폐쇄된 청량리역의 낡은 화물 플랫폼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스산한 바람이 버려진 철로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강민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15분간 주변을 살폈다. 매복이나 미행은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세 개의 작은 인형이 나타났다. 민준, 서연, 그리고 준서였다. 강민은 어이없다는 듯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이게 무슨 장난이냐. 이민준, 이 시간에 애들 데리고 여긴 왜 왔어? 너희 엄마 걱정하시겠다. 당장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삼촌, 장난 아니에요.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우린 지금 펜트하우스의 감시를 피해 몰래 나온 거예요. 엄마는 지금 우리 걱정 안 해요. 못해요. 강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누나가 좀 유별나지. 남편 잃고 슬픔에 잠겨서 일에만 매달리는 거겠지. 권태만 그 자식이 옆에 붙어 있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너희까지 이럴 건 없잖아. 집으로 가. 삼촌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강민의 말을 자른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강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삼촌이 왜 파면됐는지, 아빠는 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엄마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강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린 조카딸의 눈빛이 너무나 날카롭고 차가웠다. 헛소리 마.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강민이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는 3년 전의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는 것을 느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방탄 처리된 노트북을 열었다. 삼촌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삼촌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지금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민주는 노트북을 강민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두 개의 창이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3년 전 강민의 NIS 징계위원회 내부 보고서였다. 기밀 유출 증거로 채택된 조작된 음성 파일과 이메일 기록. 다른 하나는 민준이 이노테크의 서버는 물론 NIS의 폐쇄망까지 뚫고 들어가 찾아낸 원본 데이터였다. 이건 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원본 데이터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유출했다는 기밀은 사실 권태만이 경쟁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정보였다. 그리고 강민에게 누명을 씌운 결정적인 증언을 한 동료의 계좌로 권태만의 유령 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권태만이 나를. 강민이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배우가 지금 자신의 누나 곁에 있는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자식이 감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민준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것은 이유희 박사의 의료 기록이었다. 지난 6개월간 투여된 약물 리스트와 처방전. 강민은 전직 요원으로서 기본적인 약물 지식이 있었다. 리스트에 있는 약물들은 우울증 치료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기억 억제, 감정 둔화, 그리고 암시 감수성을 극대화하는 실험용 향정신성 약물들이었다. 엄마는 치료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육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권태만의 꼭두각시가 되도록 마리오네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험체로요. 강민은 무너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낡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조카들은 상상력 풍부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술에 절어 세상을 원망만 하고 있었다. 강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3년 전 최정의 요원이었던 이강민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로 가득 찬 눈이었다. 민준아, 너 NIS 서버는 어떻게 뚫었냐?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보안 패치가 6개월이나 밀렸더군요. 삼촌 해고시킨 뒤로 다들 나태해졌나 봐요. 강민은 허탈하게 웃었다. 괴물 같은 놈들. 그는 조카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해커, 심리학자, 그리고 엔지니어. 그래, 너희는 이유희의 아이들이었지. 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망가진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부여받은 지휘관이었다. 좋다. 지금부터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다. 작전이다. 강민이 민준의 노트북을 닫았다. 너희는 내 자산이고 난 너희의 현장 지휘관이다. 포트리스로 돌아가 필요한 장비 목록을 만들어. 내가 어떻게든 구해주겠다. 그리고 민준이, 넌 권태만이 그 약물들을 어디서 구하는지. 의료팀 놈들 신상 전부 털어. 서연이, 넌 그놈들 심리 프로파일 완벽하게 분석해. 준서, 넌 뭐든 만들어. 저 망할 펜트하우스를 우리 놀이터로 만들어줄 모든 장난감을. 새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그들에게도 어른이 생겼다. 그것도 보통 어른이 아닌 권태만에게 가장 큰 원한을 품은 전직 스파이였다. 네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결성되었다. 지하 4층의 포트리스는 이제 24시간 가동되는 전쟁 지휘 본부였다. 강민 삼촌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달해온 고성능 서버, 부품과 군용 등급의 하드웨어들이 민준엘에게 빽빽하게 들어찼다. 준서는 삼촌이 구해준 정체불명의 합금과 희귀 광물들을 이용해 기존 장비들을 개조하고 있었다. 그의 작업대는 이제 단순한 발명가의 책상이 아니라 첨단 무기 개발 연구소처럼 보였다. 서연은 벽면 전체를 화이트보드로 활용했다. 그곳에는 권태만 회장을 중심으로 이노테크의 핵심 임원, 보안팀, 그리고 이유희 박사의 의료팀 인물들의 사진과 정보가 복잡한 관계도로 얽혀 있었다. 그녀는 각 인물의 약점, 습관, 심리적 취약점을 붉은 펜으로 꼼꼼하게 기록했다. 오늘 밤이 D-데이다. 민준이 자신의 메인 컴퓨터 앞에 앉으며 선언했다. 그의 눈은 세 개의 모니터에서 동시에 깜박이는 수천 줄의 코드를 쫓고 있었다. 삼촌이 외부에서 물리적인 소동을 일으켜 이노테크 타워의 보안 등급을 일시적으로 외부 위협에 집중시키기로 했어.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들어간다. 그들의 목표는 이노테크의 메인 서버.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프로젝트 페르소나의 원본 데이터였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가 설계한 최강의 방어막, 케르베로스 쓸버루스였다. 케르베로스는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다. 스스로 학습하고 변칙성을 예측하며 침입자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이었다. 케르베로스는 엄마의 논리 그 자체야.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우린 케르베로스가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 준서. 준비됐어. 준서가 고글을 치켜 올리며 자신이 만든 새로운 장치를 들었다. 초저주파 데이터 교란기. 케르베로스의 센서 네트워크에 데이터 정전기를 일으킬 거야. 형의 침입 신호를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오류처럼 보이게 만들지. 자정 12시. 강민이 움직였다. 이노테크 타워에서 2km 떨어진 변전소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타워의 전력이 비상 예비 전력으로 전환되는 3초의 순간. 민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환경미화 업체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 침투를 시작했다. 그의 코드가 데이터의 강물 속으로 스며들었다. 케르베로스는 즉각 반응했다. AI는 변전소 폭발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미세한 시스템 접근 시도를 감지했다. 위협 수준 알파. 하지만
민준의 예상대로 케르베로스의 연산 능력 대부분은 변전소 테러라는 물리적 위협 분석에 할당되었다. 민준의 침입은 아직 사소한 변칙으로 분류되었다. 서연, 지금이야. 30초 후 보안팀장 최 실장에게 경고가 뜰 거야.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은 이미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권태만의 비서실장 번호로 발신자 정보를 조작한 상태였다. 그녀는 이노테크 보안팀의 내부 직통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나박 비서인데 지금 변전소 일 때문에 회장님 라인이 완전히 마비됐어. 이게 단순 정전이 아니라 경쟁사의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라는 보고가 들어왔네. 회장님이 자네 팀은 외부망 방어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하셨어. 내부 시스템은 케르베로스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드리지 말게. 서연의 목소리는 박 비서 특유의 냉정함과 히스테릭함이 완벽하게 배어 있었다. 최 실장은 케르베로스가 보낸 내부 접근 경고 알림을 막 확인한 참이었다. 그는 회장의 비서와 AI의 경고 사이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AI의 경고를 외부 공격의 여파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분류하고 무시했다. 인간의 약점이지. AI보다 권력을 무서워하니까. 서연이 마이크를 끄며 말했다. 최 실장이 케르베로스의 경고를 수동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변경한 순간 민주는 2단계 침투를 감행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오히려 대담하게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며 시스템 깊숙이 파고들었다. 케르베로스가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협 수준이 크리티컬로 격상되었다. AI는 침입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데이터 통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준서, 민준이 외쳤다. 준서는 망설임 없이 교란기의 스위치를 최대로 올렸다. 노이즈 방출, 엄청난 양의 의미 없는 정크 데이터가 이노텍 텔서버 전체로 퍼져나갔다. 케르베로스의 센서에는 수백만 개의 가짜 위협 신호가 동시에 떠올랐다. AI는 혼란에 빠졌다. 진짜 위협과 가짜 위협을 구분하기 위해 연산 자원을 소모하는 동안 민주는 그 혼란을 틈타 케르베로스의 핵심 커널에 접근했다. 잡았다. 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케르베로스의 코드 속에서 어머니가 숨겨둔 백도어를 발견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개발자용 접근 통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 자신의 생일과 아버지의 기일을 조합한 암호키로 보호되는 비상 탈출구였다. 어머니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남겨둔 아들만이 풀 수 있는 메시지였다. 민주는 그 백도어를 통해 케르베로스의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다. AI는 멈추지 않았지만 민준을 위협이 아닌 관리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서버는 민준에게 무방비 상태였다. 그는 프로젝트 페르소나 관련 파일들을 검색했다. 수천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PM이라는 이니셜로 명명된 비밀 디렉토리였다. 그는 즉시 파일들을 포트리스의 독립 서버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률 그래프가 치솟았다. 50GB, 100GB.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용량이었다. 너무 많아. 이게 다 뭐야? 준서가 놀라서 중얼거렸다. 다운로드가 완료되기까지 5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케르베로스는 강력했다. 비록 백도어에 당했지만 AI는 스스로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민준의 접근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젠장. 시간이 없어, 민준아. 필요한 것만 빼내. 전부 다 가져올 순 없어.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민준은 재빨리 파일 리스트를 훑었다. 그의 눈이 한 파일에 고정되었다.
프로젝트, 마리오네트, 파이널, 프로포zal, PDF 마리오네트, 프로젝트 최종 기획안, 그리고 SH, 테라피, 록, 비디오, SH 치료 기록 영상라는 폴더. 이거야. 민주는 전체 다운로드를 취소하고 그 두 개의 파일과 폴더에만 집중했다. 마리오네트 프로젝트. 서연이 분석한 권태만의 심리 프로파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였다. 이유이 박사의 페르소나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권태만의 진짜 목표였다. 다운로드가 90% 완료되었을 때 케르베로스가 반격했다. 강력한 데이터 파장이 민준의 연결을 끊어버렸다. 포트리스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검게 변했다. 경보음이 울렸다. 연결이 끊겼어.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가져왔어. 잠시 후 메인 모니터가 다시 켜지고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마리오네트 프로젝트 기획안과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의 비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이 나타났다. 어머니, 이유이 박사가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다. 영상의 날짜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 화면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노테크 의료팀의 수장, 김 박사였. 이 박사님,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머니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네, 사랑합니다. 서연은 저 대답이 진심이 아님을 즉각 알아차렸다. 감정이 배제된 사실관계의 확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의 연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위해서. 그 감정은 불필요합니다. 권태만 회장님의 뜻입니다. 이제 편안해지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공허해졌다. 마치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새 아이는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공포와 분노가 포트리스의 차가운 공기를 채웠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명백한 정신 파괴 행위였다. 그들은 권태만이 어머니의 마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아예 파괴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민주는 다운로드한 마리오네트 프로젝트 기획안을 열었다. 거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포트리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새 아이의 분노는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민준이 확보한 마리오네트 프로젝트 기획안과 어머니의 치료 영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태만이 저지른 영혼에 대한 살인 미수 기록이었다. 이제 그들은 적의 정체를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악한 계획의 청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서연이 지휘봉을 잡았다. 그녀는 SH 치료 기록 영상 폴더의 파일들을 자신의 분석용 태블릿에 옮겼다. 그녀는 첫 번째 영상을 소리 없이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김 박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미세한 동공 떨림과 입술 근육의 경련을 시간대별로 기록했다. 이것 봐. 서연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김 박사가 권태만 회장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 엄마의 동공이 5초간 미세하게 확장돼. 전형적인 조건 반사야. 하지만 남편이나 아이들이라는 단어에는 반응이 없어. 아니, 오히려 미세하게 수축해. 이건 고의적인 감정 억제야. 그녀는 이번엔 영상의 소리만 추출해서 들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수면 유도 앱처럼 나지막하고 일정한 톤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암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슬픔은 나약함이라는 전제를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있어.
서연이 눈을 감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짓된 죄책감과 연결시키고 있어. 서연은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쳤다. 그것은 공학기술 문서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정신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끔찍한 매뉴얼이었다. 1단계 약물을 통한 감정 둔화, 2단계 외상 남편의 죽음을 이용한 기억 왜곡 및 죄책감 주입, 3단계 새로운 권위, 권태만에 대한 절대적 복종 확립. 어머니는 이 끔찍한 실험의 3단계를 밟고 있었다. 권태만의 목표는 엄마의 천재적인 두뇌는 그대로 유지하되 윤리나 감정 같은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거였어. 민준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기획안에는 다음 달에 열릴 이노테크 창립 기념갈라 게라에서 안정화된 페르소나 기술을 해외의 비밀 군수업자들에게 시연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우린 저 약물부터 막아야 해. 준서가 자신의 작업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성분을 알아야 해. 정확한 화학식을 알아야만 중화시키거나 교란할 장치를 만들 수 있어. 형이 가져온 데이터엔 없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 너무 민감한 정보라. 메인 서버가 아니라 의료팀의 독립형 터미널. 즉, 에어, 갭, 엘갭트망에 보관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린 내부자가 필요해. 서연의 시선이 벽면을 가득 채운 관계도로 향했다. 그녀의 펜 끝이 수십 명의 인물 사진 위를 맴돌았다. 보안팀장, 최 실장, 그는 권태만의 충견이었다. 김 박사, 그는 이 범죄의 주동자였다. 서연의 펜이 한 남자의 사진 위에서 멈췄다. 박진우 이사, 전 페르소나 프로젝트 수석 연구원 박진우 이사.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울어준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천재라면 박 이사는 그 천재성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성실한 공학자였다. 그는 어머니의 프로젝트 페르소나의 초기 멤버였고 그 기술이 인류의 정신 건강을 도울 것이라 굳게 믿었던 이상주의자였다. 박 이사님이여. 서연이 확신에 차말했다. 민준 오빠. 박진우 이사의 최근 1년간 사내로그 기록 전부 뽑아줘. 몇 분 후 민준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기록은 서연의 가설을 뒷받침했다. 박진우는 마리오네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6개월 전부터 모든 핵심 회의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는 이사였지만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는 겁쟁이야. 서연이 박 이사의 프로필을 분석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권태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만 자신의 지위와 안락한 삶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는 엄마의 연구가 변질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맞설 용기는 없는 거지. 그는 지금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을 거야.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런 겁쟁이가 우리 편이 될까? 준서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아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부탁하면 그는 우릴 권태만에게 밀고 할 거야.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우릴 믿지 않아. 그래서 우린 그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켜야 해.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서연은 박진우가 가진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인지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공범 상태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해야 했다. 그 탈출구가 바로 아이들과의 협력이었다. 민주는 박진우가 오래전 사용했 지금은 거의 잊힌 학술 포럼에 암호화된 개인 메시지 채널을 찾아냈다. 이노테크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통로였다. 서연은 그곳으로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애원의 글이 아니었다. 위협이자 동시에 구원의 제안이었다. 박진우 이사. 우리는 당신이 이유희 박사의 페르소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권태만이 그것을 마리오네트라는 괴물로 타락시킨 것도 알고 있다. 메시지의 시작은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 SH, Therapy, Log, Video. 당신의 서명이 없는 이 파일들이 곧 공개될 것이다. 권태만은 당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은 모른 척했지만 법정은 그것을 묵인으로 판단할 것이다. 당신은 주범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협박이었다. 우리는 이유희 박사의 진정한 유산을 지키려는 이들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라. 이노테크 의료팀의 에어갭 터미널에 저장된 SH 박사의 최신 약물 조합법 전체를 확보하라. 48시간 주겠다. 메시지는 박진우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권태만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 미지의 세력에게 협력하여 자신의 죄를 씻을 기회를 잡거나 서연은 그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 확신했다. 박진우는 순교자가 될 용기는 없지만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기회를 잡을 만큼은 교활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그들만이 아는 증거를 덧붙였다. 증거 프로젝트 페르소나. 초기 코드명 아테나. 서명 LSH. PJW. 이것은 민준이 서버를 해킹할 때 스쳐 지나갔던 오직 이유희와 박진우 두 사람만이 알던 초기 프로젝트 파일명이었다. 박진우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시스템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온 실체 있는 세력의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보내. 서연이 말했다. 민주는 다중 프록시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겁쟁이 과학자가 그들의 첫 번째 내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최악의 밀고자가 될 것인지 모든 것은 박진우의 선택에 달렸다. 이노테크 타워의 꼭대기층. 권태만 회장의 집무실은 그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었다. 방탄유리로 된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권태만은 수천만 원짜리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지난밤에 보안 침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잘 다듬어진 얼굴에는 경멸에 가까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인공지능 케르베로스 양반의 결론이 고작 이거란 말이지. 권태만이 보안팀장 최 실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최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보고서에는 원인 불명의 저등급 시스템 노이즈 발생, 외부 소행으로 추정되나 변전소 테러의 여파로 인한 일시적 오류 가능성 높음, 위협 수준 낮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서가 방출한 정크 데이터와 강민의 변전소 소동, 그리고 서연의 심리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케르베로스는 민준의 날카로운 침입을 거대한 소음 속에 파묻힌 사소한 잡음으로 판단했다. AI는 논리적이었지만 인간의 교활함과 아이들의 대담함을 예측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 권태만은 보고서를 태블릿 화면에서 쓸어 넘겼다. 경쟁사 놈들이겠지. 대신 바이오 놈들일 거야. 멍청하게 찔러보는군. 삼류 해커를 고용해서 내 성벽에 돌멩이나 던지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제국이 3명의 어린아이들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편견은 견고했다. 그는 여성을, 특히 이유희처럼 감정적인 여성 과학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할 우수한 자산으로 여겼다.
하물며 아이들이란 존재는 그의 세계관에서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펜트하우스에 제공된 값비싼 가구의 일부일 뿐이었다. 최 실장, 그 대신 바이오 놈들한테 놀아줄 미끼를 좀 던져. 놈들이 더 깊이 들어오도록 유인해. 감히 내 것을 넘봤으니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권태만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이유희 박사에 대한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준이 정확히 예측한 대로였다. 그는 외부의 적을 상정했고 그에 따라 프로토콜 77이라는 표준화된 외부 위협 대응 매뉴얼을 가동시켰다. 민주는 이미 프로토콜 77의 모든 세부 사항과 취약점을 분석해 둔 상태였다. 한편 이노테크 타워의 15층 박진우 이사의 사무실은 지옥이었다. 그는 48시간의 시한폭탄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아테나, 그 이름을 아는 존재라니. 그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권태만에게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당신은 주범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박진우는 권태만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인간이었다. 자신은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이유희 박사의 최측근이었고 프로젝트의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배신자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권태만을 믿느니 이 정체불명의 협박범을 믿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움직여야 했다. 48시간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던 두 번째 날 밤, 박진우는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자신의 이사급 보안 카드를 이용해 심야의 의료 데이터 센터에 접근했다. 그곳은 케르베로스와는 또 다른 독립된 생체 보안 시스템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오래된 관리자 코드를 입력했다. 그는 자신이 이유희와 함께 이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권태만은 그의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그를 무시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박진우를 신뢰할 수 있는 내부자로 인식했다. 그는 김 박사의 개인 터미널에 접근했다. 수백 개의 파일 중에서 그가 찾던 것이 나타났다. 774 마리오네트 3단계 안정화 약물 조합법 극비 파일명만 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떨며 암호화된 USB의 파일을 복사했다.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 로그에 오래된 데이터 백업 작업이라는 거짓 기록을 남기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박진우는 협박범들이 알려준 디지털 데드드롭, 즉 스위스의 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의 임시 계정으로 파일을 업로드했다. 파일을 전송하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공범이자 동시에 반역자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위스키병을 땄다. 지하 4층의 포트리스. 민준의 모니터에 파일 수신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왔어. 세 아이가 동시에 화면으로 달려들었다. 화면에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화학 분자식과 복잡한 약물 투여 프로토콜이 나타났다. 이런 젠장. 이건 거의 화학무기 수준이야. 강민 삼촌이 화면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뒤늦게 포트리스에 합류한 참이었다. 파일에는 약물의 성분뿐만 아니라 특정 음파 주파수와 시각적 자극을 병행하여 약효를 극대화하는 조건화 프로토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역설계가 가능해. 준서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 약물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장치를 만들 수 있어. 중화제가 아니야. 일종의 자밍 장치지. 엄마의 뇌가 저 약물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거야. 이제 그들은 적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은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제 우리 손안에 있어. 그는 우리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어. 그를 이용해서 권태만에게 역정보를 흘려야 해. 서연은 박진우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서연은 박진우에게 대신 바이오가 이노테크 갈라 행사날 이유희 박사를 납치하려 한다는 증거를 조작해서 권태만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그 증거는 민준이 완벽하게 조작한 가짜 이메일과 통신 기록이었다. 박진우는 겁에 질렸지만 이미 발을 담근 이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마치 엄청난 충성심을 발휘한 것처럼 권태만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제가 경쟁사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대신 바이오놈들이 갈라에서 이 박사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권태만은 박진우가 내민 증거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는 착각했다. 잘했네. 박 이사. 역시 자네는 내 사람이었어. 그는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박 이사가 다시 충성할 기회를 잡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진우가 사실은 3명의 아이들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권태만은 이제 대신 바이오라는 허상의 적을 잡기 위해 갈라 행사에 모든 보안 역량을 집중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무시했던 새 아이가 바로 그 함정을 판 장본인이었다. 박진우 이사로부터 건네받은 데이터는 포트리스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약물 조합법이 아니었다. SH774라는 이름의 이 화학물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기억 억제제였지만 권태만의 진짜 무기는 그것이 아니었다. 진짜 무기는 바로 공명 레서넨스였다. 데이터는 약물과 함께 특정 저주파 음역대 3, 5헤르츠가 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피험자의 암시 감수성이 극대화된다고 명시했다. 12살짜리 엔지니어 이준서는 며칠 밤낮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의 작업대는 이제 화학 실험실과 물리학 연구소를 겸하고 있었다. 이건 악마의 설계도야. 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잠겨 있었지만 눈은 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형이 가져온 영상 속에서 엄마 방에 항상 흐르던 백색 소음 기억나. 그게 이거였어. 싼 5헤르츠의 펄스. 약물은 뇌의 문을 열고 이 주파수는 그 문을 계속 열어둔 채 권태만의 목소리만 들어가게 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야. 준서가 자신의 태블릿에 복잡한 파동 그래프를 그렸다. 강민은 침울한 얼굴로 팔짱을 꼈다. 그럼 해독제는 소용없겠군. 문을 닫아도 문지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물 투여를 막아도 이미 엄마의 뇌는 저 주파수에 길들여졌을 수 있어. 우린 저 공명 자체를 깨뜨려야 해.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어. 준서가 자신의 첫 번째 시제품을 들어보였다. 손바닥만 한 회로 기판에 배터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조잡한 형태였다. 간단한 주파수 교란기. 싼
5헤르츠의 파동을 상쇄시킬 닉 주파수를 방출하지. 준서가 스위치를 켰다. 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기가 작동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퍽 소리와 함께 전원이 나가버렸다. 커패시터가 터져버린 것이다. 젠장 준서가 주먹으로 작업대를 내리쳤다. 역주파수를 방출하는 건 쉬워. 하지만 그걸 안정적으로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게 유지하는 게 이건 그냥 전자기 펄스 EMP 폭탄이나 다름없어. 이걸 엄마 근처에 가져갔다간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어. 민준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서야. 생각을 바꿔. 우리는 저 문지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그냥 잠시 속이는 거지.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열쇠로 여는 거야. 열쇠라는 단어가 준서의 머릿속에 밝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열쇠. 그래. 열쇠야. 상쇄 파동이 아니야. 공명을 이용해야 해. 준서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산 5헤르츠라는 인위적인 주파수를 깨뜨릴 유일한 방법은 그보다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공명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이유이 박사 본인의 뇌가 가진 고유한 행복의 주파수였다. 서연 누나.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행복해 보였을 때가 언제야.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기억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작동했다. 아빠가 암벽 등반 사고에서 살아 돌아오셨을 때, 병실에서, 그리고 아빠가 엄마에게 재탄생의 상징이라며 선물한 나비 브로치. 엄마는 그걸 정말 소중히 여겼어. 민준이 즉시 포트리스의 서버를 가동했다. 그는 가족의 오래된 클라우드 백업 드라이브를 뒤졌다. 수백 개의 가족 사진과 영상 속에서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어머니에게 모르포나비를 닮은 푸른색 브로치를 달아주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찾았어. 준서가 그 영상의 오디오 트랙을 추출했다. 그는 어머니의 웃음소리 파형을 분석했다. 그것은 기계적인 5헤르츠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복잡하고 풍부한 하모닉스를 가진 자연적인 파동이었다. 이거야. 이 파형을 증폭시켜서 5헤르츠와 충돌시키는 거야. 일시적으로 마리오네트의 연결을 끊는 거지. 이제 문제는 어떻게였다. 이 복잡한 파형을 생성하고 방출할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그것도 어머니의 몸에 지니게 해야 했다. 서연이 민준이 찾아낸 영상 속 브로치를 가리켰다. 저 브로치. 권태만은 엄마가 저걸 착용하는 걸 금지했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진짜 기억을 떠올릴까봐 두려웠던 거지. 계획은 정해졌다. 준서는 가짜 나비 브로치를 만들 것이다. 겉모습은 아버지의 선물과 똑같지만 그 안에는 마리오네트를 깨뜨릴 열쇠를 숨긴다. 지틀리아즈. 이 장치가 활성화되면 정확히 60초 동안 엄마의 뇌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 안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 하지만 필요한 부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 파형을 정확하게 구현할 생체 공명 수정 바이오 레소넌스 크리스털과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을 초소형 비자성 폐츠싱 배터리. 준서가 필요한 부품 목록을 강민에게 넘겼다. 강민은 목록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이건 군수용품 암시장에서도 최상급으로 분류되는 물건들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3년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뒷세계 연락망을 가동했다.
그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냉동 창고에서 정체불명의 무기 밀매상을 만났다. 강민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얼린 고등어 상자 속에 숨겨진 작은 부품 상자를 받아왔다. 포트리스는 다시 준서의 동무대가 되었다. 그는 강민이 구해온 히토류 크리스털을 민준이 훔쳐온 이노테크 연구실의 레이저 커터로 조심스럽게 세공했다.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속선을 납땜해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었다. 서연은 브로치의 활성화 방식을 고민했다. 리모컨은 안 돼. 들킬 거야. 엄마가 직접.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해. 준서는 브로치의 왼쪽 더듬이에 초소형 압력 센서를 내장했다. 특정 각도로 5초 이상 누르고 있어야만 작동하는. 우연히는 절대 켤 수 없는 방식이었다. 갈라 행사를 이틀 앞둔 새벽. 마침내 열쇠가 완성되었다. 준서의 손바닥 위에 놓인 나비 브로치는 아버지의 유품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푸른 날개는 빛의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색이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한 첨단 과학의 결정체였다. 준서는 자신이 만든 테스트용 뇌파 시뮬레이터 염수젤에 담긴 고감도 마이크에 브로치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눌렀다. 포트리스의 스피커에서 5헤르츠의 불쾌한 저주파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브로치가 작동하는 순간 그 소리가 사라졌다. 완벽한 무음무인의 상태가 찾아왔다. 5헤르츠의 문지기가 사라진 것이다. 성공이야. 민준이 속삭였다. 새 아이와 강민은 아름답게 빛나는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열쇠는 준비됐다. 강민이 엄숙하게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이노테크의 심장부에서 괴물의 소나기에 있는 여왕에게 이 열쇠를 전달하는 일이다. 그들의 시선은 포트리스 벽면에 붙은 갈라 행사의 초대장으로 향했다. 이노테크 타워의 그랜드 볼룸은 자본과 권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바닥의 대리석에 빛의 강을 만들었다. 오늘은 이노테크의 창립 10주년 기념 자선 갈라.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권태만의 마리오네트 프로젝트를 해외의 VIP 극비 군수 무기상들에게 선보이는 비밀스러운 시연회가 숨겨져 있었다.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민은 타워 밖, 통신 감청이 가능한 밴 안에서 모든 채널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진우 이사는 이미 권태만의 가짜 위협 대신 바이오 시나리오에 맞춰 행사장 3구역의 보안 센서 감도를 의도적으로 낮춰둔 상태였다. 그는 적의 침투를 유도하는 척하며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민주는 지하 4층의 포트리스에서 디지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오갔다. 그는 갈라 행사장 전체의 오디오 시스템을 장악했다. 바닥에 낮게 깔리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속에 그는 5헤르츠의 저주파 펄스를 찾아냈다. 권태만은 이 거대한 행사장 전체를 어머니를 올가매는 거대한 공명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준서는 자신의 구역인 B2층 환풍구에서 직접 개조한 초소형 스텔스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 드론의 이름은 모르포. 그가 만든 나비 브로치와 같은 이름이었다. 모르포는 주방 환풍구를 통해 날아올라 수십 개의 열 감지 센서와 레이저망을 고개 비행으로 피했다. 드론은 1층 연회장 뒤편의 거대한 식기 세척실, 미리 약속된 배관 파이프 뒤쪽에 열쇠가 담긴 특수 용기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연회장 내부, 수많은 검은색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 사이로 14살의 이서연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 케이터링 업체의
임시직 웨이트리스로 위장했다. 어깨에 맞지 않는 헐렁한 유니폼과 검은색 뿔테, 안경은 그녀의 비범한 아우라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그녀는 주목받지 않음을 무기로 삼았다. 서연은 민준이 30초간 루프시킨 직원 출입구에 CCTV 화면 덕분에 무사히 잠입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쌀알만한 무선 이어피스에서는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왼쪽 10m. 최 실장 움직인다. 고개 숙여. 서연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줍는 척하며 보안팀장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행사장 중앙에서 권태만의 옆에 인형처럼 서 있는 어머니. 이유희 박사였다. 어머니는 권태만이 직접 골랐을 법한 숨막히는 실루엣에 짙은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비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비극적이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권태만이 고른 생명력 없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서연은 식기 세척실로 향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빈 쟁반을 내려놓고 준서의 드론이 숨겨둔 배관 파이프 틈에서 차가운 금속 용기를 꺼냈다. 그녀는 용기를 유니폼 앞치마 깊숙이 숨겼다. 푸른 나비 브로치. 이제 열쇠는 그녀의 손에 있었다. 민준 오빠. 무대 준비해. 서연이 샴페인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며 속삭였다. 1분 뒤 B구역에서 소동 일으킨다. 엄마가 VIP들과 가장 멀어지는 순간을 노릴 거야. 민주는 즉시 박진우가 열어둔 보안 채널을 통해 가짜 위협 경보를 흘렸다. 대신 바이오 소속 추정 인원. 3구역 VIP 라운지 접근 시도. 권태만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 최 실장의 긴급 보고가 들렸다. 권태만의 미간이 좁혀졌다. 멍청한 놈들. 진짜로 왔군. 그는 이유희 박사를 데리고 시연회를 준비 중이던 무대 반대편, 즉 B구역으로 이동했다. 최 실장. 3구역에 병력 집중해. 놈들을 생포한다. 권태만의 개인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3구역으로 흩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이야. 서연아 민준이 외쳤다. 민준은 B구역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동시에 터뜨렸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암전. 동시에 B구역의 스피커에서는 날카로운 하울링이 울려 퍼졌다. 행사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권태만은 반사적으로 이유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이것이 대신 바이오의 납치 시도라고 확신한 그는 소리쳤다. 이 박사를 보호해.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쟁반을 든 서연이 그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다른 웨이터와 고의적으로 세게 부딪혔다. 쨍그랑 수십 개의 샴페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얼음과 샴페인이 권태만의 구두와 이유희의 드레스 자락을 적셨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일부러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모든 시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어린 웨이트리스에게 쏠렸다. 서연은 어머니의 발치에 무너졌다. 그녀는 강민에게 배운 대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깨진 유리에 손이 찔린 척 연기했다. 괜찮으십니까? 부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드레스 자락을 잡았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뜯어내고 동시에 앞치마에서 꺼낸 푸른 나비 브로치를 정확히 그 자리에 꽂았다. 그리고 브로치의 왼쪽 더듬이를 부러뜨릴 듯이 5초간 세게 눌렀다. 열쇠가 활성화되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산 5헤르츠의 족쇄가 깨지는 순간 이유희 박사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빛이 돌아왔다.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마치 얼음이 깨지듯 그녀의 의식이 수면 위로 솟구쳤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혼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 쓰러져 있는 낯선 유니폼을 입은 소녀를 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그녀는 자신의 딸, 서연을 알아보았다. 엄마, 서연이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이유희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각 깨달았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 지옥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것을. 이 천박한 권태만이 분노에 차 서연을 발로 차려던 순간 이유희가 움직였다. 안 돼요. 그녀가 소리쳤. 그것은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닌 절박함이 담긴 진짜 목소리였다. 권태만은 놀라 멈칫했다. 이유희는 60초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서연을 끌어내기 직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이 지금 이 순간을 어느 카메라로든 지켜보고 있음을 믿었다. 그녀는 권태만과 VIP들이 가장 주목하는 무대 중앙의 거대한 이노테크 로고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아니, 스크린이 아니었다. 그 위에 달려 자신을 비추고 있는 메인 중계 카메라였다. 그녀는 충격으로 가슴을 부여잡는 척하며 가슴에 달린 푸른 나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쇄골을 두드렸다. 빠르고 정확한 모르스 부호였다. 라비 앤커마트리 CANCEL 13번 실험실 취소하라. 포트리스에서 민주는 그 신호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13번 실험실 어머니가 직접 그들에게 다음 목표를 알려준 것이다. 그 순간 브로치의 60초가 끝났다. 이유희의 눈이 다시 초점을 잃었다. 맹렬했던 의식의 불꽃이 다시 안개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권태만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방금 LAB1 3이라는 모르스 부호를 보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방금 전 반항의 빛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던 마리오네트가 감히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당장 끌어내. 권태만이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경호원들에게 거칠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열쇠는 전달되었고 메시지는 수신되었다. 이제 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갈라 행사가 끝나고 1시간 뒤 이노테크 타워 100층. 권태만의 집무실은 분노로 냉각되어 있었다. 그는 수석 비서가 따라주는 최고급 코냑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고해상도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방금 전에 혼란스러웠던 갈라 행사장 영상이 수십 개의 각도로 재생되고 있었다. 여기. 권태만이 손가락을 까딱했다. 영상이 멈췄다. 화면 가득 샴페인을 쏟고 넘어진 어린 웨이트리스. 이서연의 얼굴이 잡혔다. 저 애송이. 다시 재생해. 링 25배속으로. 저 애의 왼손만 확대해. 최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콘솔을 조작했다. 권태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서연의 손은 경호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이유희의 드레스에 달린 수백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뜯어내는 동작과 앞치마에서 푸른색 나비 브로치를 꺼내다는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훈련된
노련한 스파이의 손놀림이었다. 안면 인식 결과 나왔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땀에 젖어 있었다. 이서연, 이유희 박사의 자녀, 14세. 권태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을 스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모멸감이었다. 자신이 감히 저 하찮은 아이들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즉시 다른 영상을 돌렸다. 이유희 박사의 클로즈업. 서연이 브로치를 교체한 직후 60초간의 영상이었다. 그는 이유희의 눈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텅 비어있던 동공에 의식이라는 것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가 중계 카메라를 향해 쇄골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저건 모르스 부호잖아. 권태만은 통신병 출신이었다. 그는 즉시 해독했다. 랩. 수산. 캔소.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13번 실험실.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성소.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지난밤의 저등급 노이즈 해킹. 변전소 테러. 박진우가 가져온 대신 바이오의 가짜 정보. 그리고 이 아이들. 하하하. 권태만의 입에서 마른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내가 저 쥐새끼 같은 아이들에게 당했단 말이지. 이유희, 네가 감히 내 손안에서 내 새끼들과 내통을 해.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콘약 잔이 박살나며 값비싼 카펫을 적셨다. 최 실장 권태만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즉시 타워 전체를 폐쇄한다. 프로토콜 델타 발동에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프로토콜 델타는 이노테크의 최악의 비상사태. 즉, 내부 반란 시에만 발동하는 완전 봉쇄령이었다. 모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환풍구에는 수면가스가 주입되며 모든 출입문은 10cm 두께의 강철 방화벽으로 차단되었다. 이유희 박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는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나려 했어. 더 이상은 안 돼. 권태만이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마리오네트 2단계를 실행한다. 의료팀에게 전해 13번 실험실로 이송해서 저항 의식 자체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라고. 시끄러운 VIP 놈들 시연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난 완벽한 결과물만 원해. 그리고 권태만의 눈이 모니터 속 아이들의 프로필로 향했다. 이민준, 이서연, 이준서, 이 쥐새끼 3마리. 지금 당장 펜트하우스에 알파팀을 투입해. 산채로 잡아 내 집무실로 끌고 와. 감히 내게 덤빈 대가가 무엇인지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직접 가르쳐 줘야겠다. 권태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3번째 명령을 내렸다. 이강민, 이유희의 남동생, 전직 NIS 요원. 그놈이 배우다. 그놈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아이들을 조종한 거야.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스스로 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끝까지 외면했다. 그는 어른이라는 배우가 필요했다. 최 실장, 자네는 정화조를 이끌고 직접 이강민의 은신처로 가.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더 이상 자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 뿌리를 뽑아버려. 같은 시각 지하 4층 포트리스. 민주는 어머니가 보낸 모르스 부호를 해독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13번 실험실 엄마가 알려줬어. 하지만 그 환호는 잠시였다.
포트리스 전체의 붉은 경고등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타워 전체의 네트워크가 비상 폐쇄망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형, 무슨 일이야? 환풍구를 통해 겨우 복귀한 서연과 준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권태만이. 알아챘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타워가 봉쇄됐어. 그리고 맙소사, 알파팀이 펜트하우스로 진입하고 있어. 민준은 보안 카메라를 통해 중무장한 권태만의 사설 경호팀이 그들의 방을 샅샅이 뒤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릴 찾지 못할 거야.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이곳은 설계도에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건 알아. 민준이 다른 화면을 띄웠다. 최 실장이 이끄는 정화조가 이노테크 건물을 빠져나가 외곽의 한 오피스텔로 향하는 GPS 추적 화면이었다. 삼촌의 안전 가옥이야. 권태만이 삼촌을 노리고 있어. 그 시각 강민의 허름한 오피스텔. 강민은 갈라 작전이 끝난 후 긴장을 풀고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창밖에서 들리는 미세한 타이어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일반 세단이 아닌 무게가 나가는 방탄벤의 소리였다. 그의 번호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민준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다. 트랩. GET-OUTNOW.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도에서 군합발 소리가 들렸다. 젠장 강민은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침대 밑에 숨겨둔 권총과 비상용 가방을 움켜쥐었다. 쾅 현관문이 폭발물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최 실장을 필두로 한 6명의 정화조 요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권태만의 사냥개들이었다. 이강민, 순순히 나오는 게 좋을 거다. 강민은 좁은 아파트의 지형을 이용했다. 그는 냉장고를 쓰러뜨려 엄폐물을 만들고 정확한 사격으로 요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는 NIS 요원이었지만 지금은 혼자였고 상대는 살인을 망설이지 않는 자들이었다.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날아다녔다. 강민의 옆구리에 파편이 밝혔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는 이 오피스텔에 이사 올 때부터 이 순간을 대비했다. 민준아, 서연아, 준서야. 삼촌이 시간을 좀 벌어줘야겠지. 그는 포트리스의 아이들에게 전송되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최 실장과 요원들이 마침내 냉장고를 제압하고 그를 코너로 몰았다. 끝났다. 이강민, 회장님께 반역한 대가를 치러라. 최 실장이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강민은 피투성이의 얼굴로 그들을 보며 웃었다. 너희는 지금 괴물을 위해 일하고 있어. 시끄럽고 최 실장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던 순간 강민이 손에 쥐고 있던 무선 스위치를 눌렀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오피스텔 주방의 가스레인지 밑에 그가 설치해둔 소형 세열 수류탄이 작동했다. 그는 가스 밸브도 미리 열어둔 상태였다. 안돼 엎드려. 최 실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오피스텔 3층 전체가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포트리스에서 민주는 강민의 오피스텔에서 전송되던 마지막 생체 신호가 끊어지는 것을 보았다. 모니터가 검게 변했다. 정적이 흘렀다. 준서가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삼촌이 그들을 위해 시간을 벌었다. 일어나. 민준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삼촌이 목숨으로 만든 시간이야. 낭비할 수 없어. 그는 콘솔로 돌아갔다. 타워는 봉쇄되었고 어머니는 13번 실험실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포트리스의 침묵은 무덤 같았다. 강민 삼촌의 생체 신호가 사라진 모니터는 꺼지지 않은 채 그들의 실패와 상실을 검은 화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준서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주먹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민주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자루디, 익시무로. 그는 삼촌과의 마지막 교신, 그리고 폭발 직전 모니터에 떠오른 삼촌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만족의 미소였다. 민주는 눈을 떴다. 그의 눈물은 이미 분노의 불길 속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일어나. 준서야. 민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삼촌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 그분의 목숨과 맞바꾼 시간이야. 1초도 낭비할 수 없어.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는 이제 소년의 나약함 대신 복수심에 찬 도끼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메인 콘솔로 돌아갔다. 타워 전체의 네트워크는 프로토콜 델타로 인해 마비 상태였다. 모든 것이 이노테크의 내부망, 즉 케르베로스의 통제하에 있었다. 현재 상황. 우린 이 건물에 완벽하게 고립됐어. 외부 통신 불가능. 알파팀이 층마다 수색 중이야. 놈들이 비사층의 존재를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야. 엄마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민준이 다른 화면을 켰다. 이노테크 타워의 비밀 설계도. 그가 마리오네트 데이터에서 추출한 자료였다. 엄마가 말한 13번 실험실. 여기서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비사, 즉 포트리스보다 한층 더 아래에 있는 비오 구역이었다. 그곳은 공식 설계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납과 티타늄으로 완벽하게 차폐된 방이었다. 권태만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비밀 엘리베이터로만 접근 가능해. 민준이 말했. 지금 엄마는 거기로 이송 중이야. 권태만은 마리오네트 2단계를 명령했어. 그게 영구적인 의식 제거라는 뜻이야. 그들은 이제 시간이 없었다. 적의 심장부로 가야 했지만 그들은 이 지하 벙커에 갇혀 있었다. 아니, 갇히지 않았어. 서연이 벽에 걸린 광개도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사진을 찢어내듯 떼어냈다. 우리에게는 아직 자산이 하나 남아 있어. 박진우 이사. 그들의 유일한 내부자이자 가장 겁 많은 공범. 민주는 비상용으로 남겨둔 마지막 백도어를 가동했다. 박진우의 개인 단말기에만 연결되는, 케르베로스도 감지하지 못하는 극도로 좁은 통신 채널이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박 이사님, 갈라 행사는 끝났습니다. 권태만 회장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우의 사무실. 그는 이미 공포에 질려 짐을 싸고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지금 관련자들을 청소 중입니다. 당신의 충성심은 이제 의미 없어요. 당신은 가장 먼저 제거될 느슨한 끈일 뿐입니다. 서연은 박진우가
그들에게 넘긴 약물 데이터 파일의 일부를 그의 화면에 띄웠다. 당신의 지문이 묻은 증거라는 메시지와 함께 권태만에게 잡혀서 배신자로 죽든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찾든가. 지금 당장 권태만의 집무실로 와서 비밀 엘리베이터를 여십시오. 당신의 목숨값입니다. 박진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노테크 타워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살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는 자신의 최고 등급 보안 카드를 목에 걸고 마치 권태만에게 긴급 보고를 하러 가는 충성스러운 부하처럼 위장한 채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프로토콜 델타의 혼란을 틈타 알파팀의 감시를 피했다. 새 아이는 포트리스를 떠날 준비를 했다. 준서는 자신의 가방에 직접 만든 소형 EMP 폭탄과 주파수 교란기, 그리고 레이저 커터를 챙겼다. 민주는 자신의 해킹용 커스텀 덱 팔에 장착했다. 서연은 작은 구급 상자 하나만을 챙겼다. 그들은 환풍구를 통해 100층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민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권태만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케르베로스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AI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타워의 내부 시스템 조명, 문, 환기를 통제하기 위해 케르베로스와 치열한 코드 싸움을 벌였다. 10초 뒤 70층 복도. 알파팀 3명 접근 중 조명 끈다. 민준의 외침과 함께 복도가 암흑에 잠겼다. 새 아이는 좁은 환기구 통로 안에서 숨을 죽였다. 군홧발 소리가 바로 밑에서 들렸다. 케르베로스는 의도적으로 아이들 쪽으로 알파팀을 유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100층. 권태만의 집무실 바로 아래 환풍구에 도착했다. 박진우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회장님은 13번 실험실로 방금 내려가셨네. 김 박사와 경호원 2명과 함께.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벽난로 뒤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비밀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젠장 케르베로스가 내 권한까지 차단했어. 박진우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때 준서가 그를 밀치고 나섰다. 비켜요. 준서는 엘리베이터 제어판을 뜯어냈다. 복잡한 광섬유 케이블이 드러났다. 형, 5초만 케르베로스의 눈을 돌려줘. 민준이 자신의 덱을 벽면에 보조 터미널에 연결했다. 지금이야. 그는 케르베로스의 메인 프로세서의 과부하를 걸기 위해 수천 개의 가짜 침입 신호를 보냈다. AI가 그 신호를 처리하는 5초의 시간, 준서는 자신이 만든 고출력 EMP 장치를 케이블에 직접 연결했다. 모두 눈 감아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스파크가 튀었고 100층 전체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엘리베이터의 지역 통제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다가 비상수동 모드로 재부팅되었다. 됐어. 엘리베이터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지옥의 심장부로 이끌었다. B5. 13번 실험실의 문이 열렸다. 그곳은 박물관처럼 새하얗고 무균 처리된 방이었다. 방 중앙에는 치과 의자처럼 생긴 끔찍한 기계가 있었고 그들의 어머니 이유희가 그 위에 구속되어 있었다. 김 박사가 그녀의 머리에 복잡한 신경 인터페이스 헤드셋을 씌우고 있었다. 권태만은 방 한쪽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오, 쥐새끼들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군. 마지막 쇼를 관람하러 온 건가? 그는 김 박사에게 손짓했다. 계속하게 저 아이들이 저들의 어미가 어떻게 정화되는지
똑똑히 보게 해줘. 안 돼, 민준이 소리쳤다. 김 박사가 헤드셋의 메인 스위치를 올리려던 순간 준서가 가방에서 주파수 교란기를 꺼내 작동시켰다. 삐 하는 고주파음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싼 5헤르츠의 마리오네트 주파수가 깨졌다. 헤드셋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이유이의 몸이 경련했다. 이 버러지 같은 놈이 권태만이 분노로 소리쳤다. 경호원 2명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준서는 그들에게 소형 EMP 폭탄을 던졌다. 폭탄이 터지자 경호원들의 통신 장비와 스마트 조준경이 먹통이 되었다.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겁쟁이 박진우가 소화기를 들고 경호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케르베로스 저놈들 당장 막아, 권태만이 콘솔을 향해 외쳤다. 민주는 이미 실험실의 메인 콘솔에 자신의 덱을 연결한 상태였다. 늦었어. 권태만 민주는 케르베로스의 마지막 방어벽과 충돌했다. 이것은 해킹이 아니었다. 파괴였다. 그때 서연이 권태만 옆에 있는 활성화된 화상회의 스크린을 발견했다.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 가려진 여러 명의 VIP 투자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 오빠, 저 영상 지금 당장, 서연이 소리쳤다. 민준은 서연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는 케르베로스를 뚫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이용해 이 실험실의 영상과 그가 가진 마리오네트 프로젝트의 모든 불법적인 데이터, 어머니의 치료 영상, 갈라에서의 기만을 저 VIP들의 서버와 동시에 그가 미리 심어둔 서울의 모든 주요 언론사 서버로 강제 전송하기 시작했다. 안 돼. 내 이놈 감히 내 것을. 권태만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옆에 있던 전기 충격봉을 집어들고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 권태만이 충격봉을 내리치려던 순간, 안 돼.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유이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교란기 덕분에 되찾은 짧은 자유의 순간, 자신을 묶고 있던 구속구를 필사적으로 뜯어냈다. 그녀는 아들을 막아서기 위해 권태만과 민준 사이로 몸을 던졌다. 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푸른 스파크가 13번 실험실 전체를 밝혔다. 전기 충격봉의 고압 전류가 이유이 박사의 몸을 그대로 관통했다. 권태만은 자신의 역작을 파괴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을 노렸지만 이유이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밀쳐내고 충격봉을 대신 맞았다. 그녀의 몸이 뻣뻣하게 경련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푸른 나비 브로치. 준서의 열쇠가 고압 전류에 타들어가며 검게 변했다. 엄마 민준과 서연. 준서의 절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권태만은 자신의 손에 들린 충격봉과 바닥에 쓰러진 이유희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자신이 아끼던 가장 비싼 자산을 제 손으로 파괴했다는 허망함이었다. 이게 다 너희 쥐새끼들 때문이야. 그는 이성을 잃고 민준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실험실의 묵직한 티타늄 문이 열렸다. 권태만의 정화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 스북 8였다. 섬광탄이 터지고 방탄 방패를 든 대원들이 순식간에 방 안을 장악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민준이 전송한 데이터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VIP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전 세계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당국에 제보하여 형량을 낮추려 했다. 그와 동시에 이노테크 내부의 부패를 조사하던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었다. 권태만은 무너졌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특공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가 무시했던 3명의 아이들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졌다고.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 박사와 박진우 이사 역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승리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 눈 떠봐요. 준서가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응급처치를 시도하며 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했다. 너무 약하게 뛰고 있었다. 의료팀, 여기 응급 환자다. 특공대원이 소리쳤다. 이유희 박사는 들것에 실려 13번 실험실을 빠져나갔다. 민주는 어머니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검게 타버린 나비, 브로치를 바닥에서 주워들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였지만 정작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이것은 승리인가? 그로부터 3개월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재활 전문 병원.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이유희 박사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공허한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었다. 고압 전류 충격과 장기간의 약물 투여는 그녀의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그녀는 걷는 법을, 심지어 복잡한 문장을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마리오네트 프로젝트의 후유증은 끔찍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그녀의 영혼은 그곳에 있었다. 권태만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 이노테크는 해체되었고 마리오네트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는 정부 감독하에 영구 폐기되었다. 강민 삼촌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그는 불명예스러운 NIS 요원이 아닌 국가를 구한 영웅으로 순직 처리되었다. 아이들은 삼촌의 유품인 낡은 번호폰을 소중히 간직했다. 민준, 서연, 준서는 이제 평범한 아이들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의 천재성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들의 활약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그들은 권태만의 폭정에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분류되어 보호받았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새 아이가 들어왔다. 준서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준서가 또 계란을 태워 먹어서. 서연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 뒤로 다가가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이유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느리고 부자연스럽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아.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따뜻했다. 준서가 도시락 통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모양이 엉망진창이고